그린지방이 오디오북 1화 균열의 시작.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 가족 사진이 희미한 가로등 물빛에 반짝였다. 지훈, 지영, 그리고 수아. 세 사람이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액자 모서리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지영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42살의 그녀는 재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새 아내였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수아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괜찮아요. 전 밖에서 먹고 올게요. 21살 수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계단을 내려왔다. 짧은 치마에 몸에 딱 붙는 니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소파에 앉아있던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아야,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어야지.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나왔지만 수아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전 가족 코스프레 싫어요. 엄마나 신혼놀이 하세요. 문이 쾅 닫혔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필요해. 아직 어린애잖아. 어린애요? 21살이면 성인이에요. 그 애는 절 계속 무시하고 당신한테도 냉정하잖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수아는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때때로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불평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신도 그녀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옛날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자 낡은 편지 묶음이 나왔다. 이게 뭐지?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들이었다. 지우는 추억에 잠겨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며 수아가 들어왔다. 아직 안 주무세요? 수아? 언제 들어왔어? 조금 전에요. 배고파서 라면 먹으러 왔다가. 수아는 지훈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우와,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옛날 얘기지. 지훈이 편지를 내려놓으려 하자 수아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한 향이었다. 읽어봐도 돼요? 수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훈의 손에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와,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수아가 키득거리며 웃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창피하네. 젊었을 때는 다들 그렇잖아. 부러워요. 전 한 번도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그녀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다. 요즘 남자들은 다 쓰레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다 똑같아요. 몸만 탐하고 도망가는. 수아, 당신은 달라요, 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버렸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 너무 늦었어. 가서 자는 게. 싫어요. 조금만 더 있어도 돼요? 엄마 옆에 있으면 숨 막혀서. 수아가 지훈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지영이 문 앞을 지나갔지만 서지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수아가 일어서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측리감이 담겨 있었다. 잘 자야, 지훈 씨. 오늘 재밌었어요. 그녀가 나가고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거실의 액자 속 가족 사진이 희미한 달빛 아래 일그러져 보였다. 액자 모서리의 금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았다. 2화. 위험한 시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출근했다.
지영을 마주치기 두려웠다. 어젯밤 일이 줌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수아의 향기, 그녀의 목소리, 자신의 팔에 기댄 그녀의 무게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우는 일부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그를 반겼다. 지영은 친구 모임이 있다고 미리 말했었다. 수아는 밖에 나간 것 같았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거실 불을 켰다. 늦으셨네요? 지우는 비명을 삼켰다. 수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짧은 잠옷 차림이었고 무릎 위로 담요를 덮고 있었다. 깜짝이야. 왜 불도 안 켜고? 어둠이 편해서요. 지훈 씨, 배고프시죠? 라면 끓여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도 이제 자려고. 지훈이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수아가 손목을 잡았다. 어제 편지들 더 읽고 싶어요. 서재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수아, 그건 제발요. 전 그런 순수한 사랑이 궁금해요. 요즘 시대에는 없는 거잖아요. 수아의 눈빛이 간절했다. 아니, 간절한 척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훈의 손목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수아, 이러면 안 돼.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 딸? 수아가 비웃듯 웃었다. 전 당신 딸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냥 엄마가 데려온 짐일 뿐이에요. 그래도 뭐요? 당신도 느꼈잖아요, 어젯밤에.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공기.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부정할 수 없었다. 수아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이 지훈의 목에 닿았다.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왜 엄마의 남편인 당신한테 자꾸 눈이 가는지, 왜 당신이 엄마를 안을 때마다 질투가 나는지. 수아, 그만해.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짜릿한 거죠? 수아가 발끝으로 서서 지훈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도 원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 순간 지훈의 이성이 무너졌다. 그는 수아를 거칠게 밀어냈다. 안 돼. 수아다 뒤로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던 은 팔찌가 떨어져 바닥을 구르며 소파 아래로 굴러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받은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욕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겁쟁이! 그녀가 중얼거리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지영이 돌아왔지만 그는 잠든 척했다. 지영이 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지만 지훈의 눈은 끝까지 감기지 않았다. 그 시각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훈이 서재에 두고 간 편지 몇 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베개 밑에 숨기며 중얼거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지영은 아침 일찍 병원에 일이 있다며 나갔다. 간호사인 그녀는 주말에도 종종 비상호출을 받았다. 지우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2층 수아의 방에 가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수아가 내려왔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 간단한 복장조차 요염하게 보였다. 헬스장 가요. 몸 좀 만들려고. 그래? 지우는 시선을 신문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수아가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섰다. 참, 지훈 씨, 제 팔찌 못 봤어요? 은 팔찌 하나. 할머니 유품인데. 지훈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어젯밤 떨어진 팔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못 봤는데? 이상하다. 분명 거실에서 떨어졌는데. 수아가 소파 주변을 뒤적였다.
그녀가 소파 밑으로 손을 넣자 팔찌가 나왔다. 아, 여기 있네. 그녀가 팔찌를 집어들며 지훈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기억하죠? 어젯밤을 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수아가 나간 후엔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팔찌. 그것이 왠지 불균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지영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수아 얘기예요. 요즘 그 애가 너무 이상해요. 저한텐 대꾸도 안 하면서 당신한텐 너무 다정한 것 같아서.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냥 네 기분 탓일 거야. 사춘기가 늦게 온 거겠지. 21살에 무슨 사춘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밤에 잠깐 깼는데 서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랑 수아가. 그건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야. 내가 옛날 편지 정리하는데 수아가 호기심에. 편지요? 무슨 편지요? 아, 대학 때 여자친구한테 받은 거. 별거 아니야.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별거 아닌 걸 왜 밤 늦게 수아한테 보여줘요? 그것도 둘이 서재에서? 지영아,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오해면 좋겠어요. 근데 여보,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요. 저를 피하고 수아 얘기만 나오면 어색해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서.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서운 속도로 자라날 것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편지 뭉치를 찾았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손이 떨렸다. 편지 사이에 메모지 하나가 끼어 있었다. 이런 사랑 받고 싶어요. S. 수아의 이니셜이었다. 지영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편지를 도로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지영은 남편과 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지우는 수아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아는 집요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훈의 출근을 배웅하고 저녁에는 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거실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지우는 우산도 없이 집에 도착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수아가 타올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비 맞으셨네요. 빨리 씻어야 해요. 수아, 괜찮아. 너 엄마는? 야근이래요. 오늘 밤늦게 온대요. 둘만 남았다는 말에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 씻을게. 지훈이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수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뜨거웠다. 지훈 씨. 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아가 지훈의 젖은 셔츠킷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지훈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아, 안 돼! 왜 안 돼요? 당신도 원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는 가족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가족? 수아가 비웃었다. 가족은 무슨, 우린 남남이에요.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 없어요. 당신이 절 입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의 재혼 상대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뭐요? 도덕? 윤리? 그딴 거 집어치워요. 우린 둘 다 어른이고 둘 다 원하고 있어요. 수아가 발끝으로 서서 지훈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지훈이 결국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열렬하게 입맞춤했다. 그때였다. 번개가 치며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정신이 들었다.
수아가 지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지훈이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입술을 만졌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가 가방을 들어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손목에 은팔찌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줄이 끊어진 것이다. 수아는 팔찌를 주워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거실 소파 뒤에 팔찌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완벽한 증거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1시간 후 지영이 돌아왔다. 비를 맞아서인지 그녀의 기분도 좋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여보, 수아 봤어요? 2층에서 지훈의 대답이 들렸다. 방에 있을 거야. 지영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다. 우산 거치대 옆에 수건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가 수건을 집어들었다. 수아가 쓰는 수건이었다. 지영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빗줄기가 창을 때렸다. 번개가 치는 순간 그녀는 창문에 비친 무언가를 보았다. 아니, 본 것 같았다. 2개의 그림자가 껴안고 있는 모습.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쉬기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고.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그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나 지훈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상한 메시지는 없었다. 수아의 방도 몰래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미쳤나?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계속 경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 본능을 믿기로 했다. 지영은 점심시간에 병원을 빠져나와 한 사무실을 찾아갔다. 간판에는 오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제 남편과 딸을 조사해 주세요. 딸이요? 의붓딸이요. 제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탐정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의심되시나요? 둘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증거는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하지만 확실해요. 제 본능이 말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탐정은 의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지영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킬지라도. 폭로의 그림자. 탐정호 씨는 베테랑이었다. 20년 경력의 그는 수많은 불륜 현장을 목격했지만 이번 의뢰는 유독 불편했다. 의부 부녀 관계.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지훈의 회사 근처에 잠복했다. 3일째 되는 날에 지훈이 퇴근 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곧장 집에로 가지 않고 한적한 공원을 배회했다. 그리고 30분 후 수아가 나타났다. 탐정은 카메라를 들었다. 2 사람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아직 신체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분위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상했다. 젠장, 정말 그런 거야? 탐정이 중얼거리며 셔터를 눌렀다. 공원에서 지훈과 수아는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수아. 우린 선을 넘었어. 다시 돌아가야 해. 다 죽어버려! 수아가 식탁에 접시를 집어던졌다. 접시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지영과 지훈이 거실에 남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혼할 거예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자를 유혹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지용아. 저리 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가정, 명예, 그리고 자존감. 모든 것을. 그날 밤 탐정 오 씨는 지영에게 사진을 전달했다. 공원에서 포옹하는 지훈과 수아. 완벽한 증거였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소파 뒤에서 찾아낸 은팔찌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난인 것 같던데요. 거실 소파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상하죠? 왜 이런 곳에 숨겨뒀을까요? 혹시 현장에서 떨어진 것을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지영의 손이 떨렸다. 수아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긴 것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이거면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탐정이 나간 후 지영은 사진들을 보며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둘 다 파멸시키겠다고. 오화, 배신의 심화. 다음날 아침 집안은 전쟁터였다. 지영은 지훈의 짐 전부를 거실에 던져놓았다. 나가요, 당장. 지용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지훈이 짐을 챙기는 동안 수아가 내려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널 낳은 석도 키운 적도 없어. 그냥 의무감으로 참았을 뿐이야.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지연이 비웃었다. 21살이면 성인이야. 판단할 수 있는 나이지.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마. 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엄마의 남편을 탐낸 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배신이야.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도 나가! 당장! 엄마 제발 나가라고! 내 눈에서 사라져! 지훈이 수아를 말렸다. 수아,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지훈 씨! 내가 책임질게. 미안해.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지영은 창문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같은 차를 타고 사라지는 두 사람.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훈과 수아는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좁고 지저분한 방.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아가 침대에 앉아 물었다. 모르겠어.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엄마가 우릴 고발할까요? 아마도.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질 거야. 지훈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정신이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원했어요. 수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끝까지 가요. 끝까지? 네, 어디든 가요.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으로.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포기가 담겨 있었다. 사흘 후 지훈의 회사에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사진들과 함께. 지훈과 수아의 포옹 사진, 그리고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 의붓부녀 관계의 불륜,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간을 귀사는 계속 고용하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이런, 이게 정말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점심시간 회사 전체가 그 이야기로 들끓었다. 들었어? 지훈 부장이 위복달이랑? 헐, 진짜? 미쳤네. 사진도 있대. 정말 역겹더라. 어떻게 그런 짓을... 지훈은 오후에 호출되어 인사팀에 갔다. 인사팀장이 사진을 그의 앞에 던졌다. 설명해보세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지금 회사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키는지 알아요? 이게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사표 쓰세요.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겁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썼다. 15년 다닌 회사.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 밤 지훈이 모텔로 돌아오자 수아가 울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엔 악편들이 가득했다. 지훈 씨, 제 소셜이 누가 제 사진을 퍼뜨렸어요. 학교 커뮤니티에도 다 퍼졌어요.
지훈이 휴대폰을 받아보았다. 수아의 사진과 함께 온갖 욕설이 달려 있었다. 쌍년아, 의붓 아버지랑 자다니. 역겨운 쓰레기. 인간 말종. 죽어라. 학교 오지 마라. 수아가 지훈의 품에 안겨 울었다. 다 끝났어요. 제 인생 끝났어요.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떡해요. 모두가 우릴 손가락질해요. 괴물이라고, 더러운 쓰레기라고.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건 파멸뿐이라는 것을. 한편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혼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형사고발은 좀 어렵습니다. 수아 씨가 성인이고 강제성이 없었으니. 그럼 어떡해요. 저 인간들이 그냥 유유히 사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을 응징하고 싶어요. 지영의 눈빛이 타올랐다.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저들이 한 짓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요. 그건 언론에 제보하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지영은 결심했다. 용서는 없었다. 오직 복수만이. 그날 밤 한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특종이었다. 의붓 부녀의 금단의 사랑. 재혼 가정의 비극. 완벽한 기사 소재였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싣겠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재혼 가정의 비극. 의붓 부녀 금단의 사랑 파문.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기사 내용은 적나라했다. 지훈과 수아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다. 모텔방에서 신문을 본 지훈과 수아는 절망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수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훈 씨, 우리 그냥 죽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수아, 정신 차려.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온 세상이 우릴 손가락질하는데. 지훈도 무너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7층. 떨어지면 고통 없이 끝날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법정이 남아있었다. 거실의 액자. 지영은 그것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액자가 산산조각났다.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가족 사진도 찢어졌다. 가족? 웃기지도 않아. 지영이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 없어. 모두 가짜였어. 그녀는 파편을 주워 쓰레기통에 던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최후 심판뿐이었다. 6화. 파국. 일주일 후 지훈과 수아는 더 이상 모텔비를 낼 수 없었다. 지훈은 실업자가 되었고 수아는 학교를 자퇴했다. 그들은 더 싸구려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압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수아는 벽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내일 일용직 일 나가면 돈 생겨. 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지훈 씨, 왜? 후회해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 당연히 후회했다. 매 순간이 후회였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미안해, 수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유혹했잖아요. 수아가 쓴 웃음을 지었다. 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집착? 반항? 모르겠어.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괴롭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용한 건지도 몰라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용?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진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피곤해요. 모든 예. 수아가 벽에 머리를 기댔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왜요? 어차피 우린 망했잖아요. 온 세상이 우릴 비난하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고시원 주인이었다. 야, 월세 언제 줄 거야? 벌써 사흘 지났어. 죄송합니다. 내일 드릴게요. 내일, 맨날 내일이야. 내일까지 안 주면 짐 다 버릴 거야. 주인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수아가 흐느끼게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2개 샀다.
마지막 남은 10,000원으로.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마주쳤다. 저 사람 아니야? 그 의붓딸이랑 맞다. 얼굴 봤어. 뉴스에 나온. 역겹다. 저런 쓰레기가.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걸었다. 누군가 그의 등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새끼.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고시원에 돌아오자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수아! 지훈이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면도칼로 그은 얕은 상처였다. 왜 이래? 왜 이런 짓을? 죽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수아가 울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요?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도 몰랐으니까.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였다. 지영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혐의는 가정 파탄, 그리고 사회적 무리. 경찰서에서 지훈과 수아는 각자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피해자 지영 씨의 남편이자 고소인 수아 씨의 의붓아버지 맞습니까? 네. 언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한 달 전쯤. 누가 먼저 유혹했습니까?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수아를 보호하고 싶었다. 제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공원에서 먼저 접근한 건 수아 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른이고 그 애는 21살 성인입니다.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있는 나이죠. 경찰이 차갑게 말했다. 두 분 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록 형사상 죄는 아니지만 민사세도...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른 방에서 수아도 비슷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사랑? 형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사랑입니까? 엄마의 남편을 탐낸 게... 전 엄마를 증오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날 방치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남자 데려와서 가족놀이 하자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복수한 겁니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정확히 몰랐다. 처음엔 반항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진짜로 지훈에게 끌렸던 것도 사실이었다. 아니, 끌렸다고 착각했던 건가? 후회합니까? 네. 진짜 그럴 거 그랬네요.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경찰서 밖에서 만났다. 수아가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 씨, 우리 정말 끝인가요? 모르겠어.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지훈 씨, 응? 만약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렇게 할 거예요? 지훈은 한참을 생각했다. 아니, 절대 안 할 거야. 수아가 쓸쓸히 웃었다. 저도요. 차라리 그냥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수아. 내가 어른으로서 됐어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해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지영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혼 판결 났습니다. 승소하셨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도 7대3으로. 돈은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그냥 서류상으로만 끝내주세요. 전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영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텅 빈 집, 남편도 딸도 없는 집. 그여가 원했던 평화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렸던 가족사진 파편을 꺼냈다.
찢어진 사진을 이어붙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부서져 있었다. 처음부터 우린 가족이 될 수 없었던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억지로 만든 가족, 가짜 가족.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그냥 슬픔. 모든 것이 무너진 슬픔. 그 시각 고시원에서 지훈과 수아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수아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있으면 서로 망가뜨릴 뿐이야. 넌 아직 젊고 젊어봤자 이미 망가졌는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디 멀리 가서 새 이름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노력해야지. 우린 실수했어. 끔찍한 실수.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떠나실 거예요? 내일 시골로 갈 거야. 아는 형이 공사판 일자리 알아봐 준다고 했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쉼터 연락처 적어줄게. 거기서 당분간. 싫어요. 전 혼자 갈래요. 어디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마지막 밤을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이 짐을 챙겨 떠나려 할 때 수아가 깨어났다. 지훈 씨! 후회해요? 저도요.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수아는 혼자 남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상처를 만졌다. 다시 칼을 들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고시원을 나섰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다. 비를 맞으며 걸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혹시 알아본 걸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걸었다. 저 여자 아니야? 그 뉴스에 나온? 맞네. 역겹다. 수아는 뛰기 시작했다. 어디론가 아무데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한편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뤘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금단의 사랑, 가정 파괴한 의붓부녀의 최후. 재혼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 도덕 붕괴 심각. 전문가들, 사회적 안전망 필요 목소리. 하지만 아무도 지훈과 수아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흥미로운 뉴스 소재일 뿐이었다. 7화, 응진과 파멸. 6개월이 흘렀다. 지훈은 시골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가명을 쓰고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인부 하나가 그를 알아봤다. 야, 너 그 뉴스에 나온 놈 아니야? 의붓딸이랑.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얼굴이 똑같은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흘 후 지훈은 공사판에서 쫓겨났다. 미안한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 못해. 다른 인부들이 다 불편해하고. 제발 저도 먹고 살아야. 됐어. 나가. 지훈은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됐다. 그는 작은 도시를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다. 하지만 어딜 가든 결국 들키고 쫓겨났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지훈은 노숙자 쉼터에 들어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이름이 김철수. 가짜 이름이었다. 하지만 쉼터 직원은 그의 얼굴을 보고 눈을 찌푸렸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TV에 나왔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른 노숙자들이 수근거렸다. 저 새끼 그 의붓딸이랑 자던 놈 아니야? 맞네, 역겹다. 여기도 더럽힌다고. 다음날 새벽 지훈은 쉼터에서 쫓겨났다. 아니, 폭행당하고 쫓겨났다. 누군가 자는 그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썩을 놈! 여기서도 썩을 짓 할 거야? 지훈은 피를 흘리며 거리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렸다. 추위에 몸이 떨렸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수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아는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름을 바꾸고 머리를 염색하고 과거를 숨겼다. 하지만 손님 중 하나가 그녀를 알아봤다. 야, 너 그 뉴스에 나온 애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긴 얼굴이 똑같은데 의붓아버지랑 자던. 와, 진짜 역겹다. 손님이 소리쳤다. 야, 이 집 이런 애 쓰네? 완전 불결한데. 주인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이 애 신상 터신 애잖아. 의붓아버지랑 불륜자질은? 이런 애가 여기서 일해도 돼? 주인의 얼굴이 굳었다. 수아 씨, 나와봐. 사무실로 불려간 수아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 미안한데 다른 손님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줄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나도 불편하고. 제발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됐어. 나라. 수아는 거리로 쫓겨났다. 12월에 추인 방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때 누군가 그녀 앞에 섰다. 올려다보니 경찰이었다. 여기서 뭐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본 경차의 표정이 변했다. 당신 그 사건에. 네, 접니다. 경차이 한숨을 쉬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원 들어와요. 다른 데 가세요. 어디로요? 갈 데가 없는데.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어서 가요. 수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어디론가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엄마. 그녀가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뛰어내리지 못했다. 무서웠다. 죽음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한편 지영은 혼자 사는 집에서 방송을 보고 있었다. TV에서 한 토크쇼가 나오고 있었다. 요즘 재혼 가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의붓자식과의 관계. 지영은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그녀도 후회하고 있었다. 복수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했다. 그때 용서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재혼을 안 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2월 어느 날, 지호는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영양실조와 동상으로. 누군가 119를 불렀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이 왔다. 가족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 가능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전 부인은?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아. 그녀도 이 모든 걸 겪고 있을 것이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모릅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며 나갔다. 지호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얀 천장.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모두에게. 같은 시각 수아는 한 교회 쉼터에 들어가 있었다. 목사님이 그녀를 구해준 것이다. 한강 다리 위에서 울고 있던 그녀를. 힘들었죠? 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인간도요? 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수아는 울었다. 회개? 그게 가능할까? 그녀가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전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큰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삶?
그런 게 가능할까? 3월. 봄이 왔다. 하지만 지훈과 수아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다. 지훈은 병원에서 퇴원 후 노숙자 생활로 돌아갔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다. 지영의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피고 김지훈 씨,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다. 5천만 원. 지우에게는 50억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그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수아도 법원에 섰다. 어머니 지영이 그녀도 고소한 것이다. 가정 파탄의 공동 책임. 피고 이수아 씨,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수아도 파산했다. 22살의 나이에. 법정을 나서며 수아는 멀리서 어머니를 보았다. 지영도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영의 눈에는 증오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수아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남남처럼.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억수 같은 비. 지우는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며 앉아 있었다. 옆에는 다른 노숙자들이 있었다. 형, 담배 한 대 줘봐. 없어. 쳇. 지우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 빛 속에 과거가 보였다. 가족 사진. 액자. 그 액자가 깨지는 순간. 우린 결국 가족이 될 수 없었어. 수아는 쉼터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엄마, 지훈 씨, 미안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지영은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가족 사진 타편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 버리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복수는 했다. 둘 다 파멸시켰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했다. 차라리 용서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재혼을 안 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비가 그쳤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 그 햇살은 닿지 않았다. 3년 후. 지훈은 지방의 한 쪽방에 살고 있었다. 공사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연명했다. 술에 찌들어 살았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도 피폐해졌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뉴스를 봤다. 재혼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그는 TV를 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수아는 다른 도시에서 새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의 얼굴, 지훈의 얼굴, 그들을 배신한 순간들. 지영은 여전히 혼자 살았다. 병원 일에만 매달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이혼녀로 보였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미안해, 수아야.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모두를 파멸시킬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5년 후.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노숙자였다. 행인들이 119를 불렀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 김지훈, 만 48세. 사인은 간경화였다. 술과 영양실조로 망가진 몸. 장례식은 초라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시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해 화장했다. 한 여자가 화장터 밖에서 멀리 서 있었다. 수아였다. 우연히 부고기사를 보고 온 것이다. 지훈 씨. 그녀는 절을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마음만. 같은 해, 지영은 병원을 그만뒀다. 조기 은퇴였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혼자 조용히 살기 위해. 어느 날, 그녀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 없는 편지. 여러분이 은팔찌가 들어 있었다. 수아의 팔찌. 그리고 짧은 편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지영은 팔찌를 쥐고 울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수아야, 너도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딸에게 닿을 수 없었다. 현재. 빗속에서 한 여자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이제 끝낼까? 수아였다. 그녀는 10년을 버텼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깨진 액자를 꺼냈다. 10년 전 그 집에서 가져온 것. 가족 사진의 마지막 파편. 우린 결국 가족이 될 수 없었어. 그녀가 액자를 강물에 던졌다. 액자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수아가 난간에 올라섰다.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 모두에게.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아가씨! 지나가던 행인이었다. 놓지 마세요. 살 수 있어요. 놔주세요. 제발. 하지만 행인은 놓지 않았다. 경찰이 왔고 수아는 구조됐다. 정신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왜 죽으려 했어요? 살 이유가 없어서요. 이유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게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진짜 책임이에요. 도망치지 말고 살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수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죽는 건 비겁한 도피라는 것을. 진짜 용기는 살아남아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10년 후. 한 여사가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간판에는 희망상담소라고 적혀 있다. 그녀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상담한다. 특히 재혼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나도 옛날에 큰 실수를 했거든.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너희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수아였다. 40대가 된 수아. 그녀는 매일 속죄하며 살았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상담소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다. 엄마! 지영이었다. 70대가 된 지영. 두 사람은 20년 만에 재회했다. 수야야,
엄마, 어떻게 보고 싶었어. 용서하고 싶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늦었지? 수아도 울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전 제시도 측에서 편집, 전 엄마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20년의 증오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땐 너무 잔인했어. 복수에 눈이 멀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배신했고 가정을 파괴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때는 몰랐어.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지영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엄마. 늦었지만 노력해 볼게요. 두 모녀는 그렇게 화해했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증오는 끝났다. 에필로그.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지훈의 얼굴, 그와 나눴던 금단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져온 파멸. 지훈 씨, 당신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훈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 미안해요. 당신도, 엄마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0년 전 그 가족 사진의 마지막 남은 조각. 지훈, 지영, 수아. 세 사람이 억지로 웃고 있는 사진. 우린 결국 가족이 될 수 없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최소한 증오는 끝냈어. 수아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번에는 버리지 않았다. 기억하기 위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먹구름 사이로 조금씩 갈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비록 희미할지라도 빛은 있었다. 수아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악몽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속죄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먼 미래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수아의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엄마, 왜 또 오셨어요?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다. 어색했지만 예전의 증오는 없었다. 지영아, 네. 지훈 씨, 그 사람 얘기 좀 해도 될까?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알아? 네, 뉴스에서 봤어요. 나도 봤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나한텐 그리고 이 상황 전체에. 엄마, 그 사람을 사랑했니? 진짜로? 수아는 한참을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괴롭히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로 그 사람한테 끌렸어요. 아니, 끌렸다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착각? 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금지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를 파멸시켰죠. 지영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린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어. 너도, 나도, 지훈 씨도. 네, 우린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5년 후 지영은 세상을 떠났다.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야, 사랑해. 엄마가 늘 사랑했어.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지영이 평생 도왔던 환자들과 동료들. 수아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20년 전 그 가족 사진. 수아가 조각들을 이어붙여 복원한 것이었다. 비록 금이 가고 찢어졌지만 여전히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엄마, 지훈 씨,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는 계속 살아갈게요. 당신들의 목까지. 수아는 저를 놀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수아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정리했다. 그 중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가 보였다. 수아에게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어.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 서로에게 준 상처들, 이제는 다 놓아줄 때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자랑스러워. 넌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바꿨어.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속죄야. 엄마도 마지막까지 노력했어. 증오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려고. 지훈 씨한테도 미안해.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 우리 모두가.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수아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이번에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현재 수아는 60대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들을 도왔고 무너진 사정들을 회복시켰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말해봐. 제 엄마가 재혼하셨는데 새아버지가... 수아의 가슴이 철렁했다. 30년 전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새아버지를 좋아하게 된 거니? 여성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것을. 금단의 사랑, 배신, 파멸. 그리고 긴 속죄의 시간. 여성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절대로.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이고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너도, 네 엄마도, 새아버지도, 모두가.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요? 거리를 둬.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상담을 받아. 그리고 이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분명히 지나갈 거야.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처럼 되기 싫어요. 모든 걸 잃기 싫어요. 그럼 멈춰. 지금 당장. 수아가 여성의 손을 잡았다. 넌 아직 선택할 수 있어. 나처럼 선을 넘기 전에 멈출 수 있어. 제발 멈춰. 네 미래를 위해서.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속했다. 멈추겠다고. 상담이 끝나고 수아는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석영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그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금이 가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지훈 씨, 엄마, 제가 오늘 한 명을 구했어요. 우리 같은 비극을 막았어요.
그녀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매일매일 한 사람씩.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상담소의 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의 작은 빛. 그것이 바로 수아가 된 것이었다. 과거의 괴물에서 현재의 등대로. 끝.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도시를 적셨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금단의 유혹에 빠지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복수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불들이 있었다. 수아 같은 사람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